국회에 대하여 경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청이 있겠습니다. 애국가 제청은 음악 반주에 맞춰서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 및 호국 경영 그리고 조만식 선생님에 대한 공념이 있겠습니다. 일도 공영.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고당 선생님의 생애와 고당 기념사업회 연역을 중심으로 민족의 십자가를 진 사람 고당 조만식이라는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고당 선생이 참 떳떳하고 그 애국 심이야말로 이 나라를 갖다가 어떻게 이끌고 나가야 되겠다고 철저한 이 민주주의의 신봉자였습니다. 고당 선생님의 그 유지야말로 이 나라의 영원한 애국자요 우리가 수강할 만한 위대한 인물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883년 2월 1일) 태어난 조만식은 23살 되던 해에 평양 숭실중학교에 입학했다. 교장이었던 뼈두 선교사에게 장차 공부해서 하라는 일을 하겠다고 약속하여 입학 허락을 받았다. 그는 숭실에서 신학문을 처음 접하는 동시에 철저한 기독교 교육을 받았다. 그는 좀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해 기울어가는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일본 유학길에 오른다.
함께 공부하던 유학생들에게 우리가 앞으로 고향에 돌아가게 되면 고향을 묻지 말고 일하자고 주장했다. 일본에서 돌아온 고당은 남강 이승훈의 권유로 오산학교에 몸담게 되었다. 세 차례에 걸쳐 9년 동안 오산학교 교장으로 있으면서 장차 민족을 이끌어갈 인물을 키워내는데 모든 열정을 쏟았다. 기숙사에서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며 행동과 실천으로 가르침 주면서 고당은 민족의 참된 스승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1919년 고당은 평양에서 3.1운동을 주도했다. 3.1운동 후 일제의 검거를 피해 상해로 향하다가 체포되어 10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달에서 금이 나고 바다에 고기 들에서 쌀이 나고 1920년 고당은 내 살림 내 것으로라는 구호 아래 일제의 경제적 착취에서 벗어나 자립하기 위해 조선물산 장려운동을 펼쳤다. 조선물산 장려운동은 토산풍 애용운동에서 민족기업 설립, 금주 단연운동으로 확대된 거국적인 민족경제운동이자 제2의 3.1운동이었다. 평양 YMCA가 창립되면서 고당은 초대 총무직을 맡았다. 평안도 일대 민족운동의 산실이 된 평양 YMCA를 통해 다양한 민족운동과 경제, 문화 사업을 전개하면서 민족의 미래를 준비하였다. 이 무렵 고당은 산정현 교회에서 오윤선, 김동원과 함께 평양의 삼장로로서 일제의 신사참배와 창시개명 강요에 철저히 저항하며 신앙의 지조를 지켰다. 우리 민족의 살 길은 오로지 교육에 있음을 확신한 고당은 순수 민족 자본에 의한 유일한 실업학교인 수민상업학교를 설립했다. 그는 민족 한일 전선을 전개한 신간회 중앙위원 겸 평양 지회장으로 활동했다. 1932년 가을 조선일보 사장으로 취임해 어려운 형편에 처한 민족 언론을 살리는 데 힘썼다. 태평양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일제의 수탈은 극에 달했고 고당을 이용하려는 회유와 압박도 더욱 거세졌다. 그는 부모님의 고향으로 내려가 일본의 퇴망을 기다렸다. 그러면서 부인에게 비장한 유언을 남겼다. 은거 생활 중이던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한 고당은 평양으로 돌아와 민심 수습과 건국 준비를 위해 평남 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하여 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소련군은 한반도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평남 건국준비위원회를 강제 해산시켰고 민족 진영과 공산 진영이 같은 수로 구성된 평남 인민정치위원회를 만들었다. 고당이 북한 지역에서 절대적 신임을 받고 있음을 간파한 소련군은 그를 위원장으로 추대했다. 고당은 민족의 독립, 남북의 통일, 민주주의의 확립이라는 창당 원칙 아래 민족주의 정당으로 조선민주당을 세웠다. 조선민주당은 창당 3개월 만에 당원 수가 50만 명을 돌파하였다. 1945년 12월 28일 모스크바 상상회의에서 한반도 신탁 통치가 가결되었다. 소련군정은 고당에게 북한에서 최고 지위를 보장하겠다고 회유하면서 신탁 통치 지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거절했다. 1946년 1월 5일 평남 인민정치위원회에서 고당은 신탁 통치 찬성을 강요하는 소련군에게 일침을 가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그러자 소련군은 그를 곧바로 고려 호텔에 연금시켰다. 많은 민족 지도자 동지들이 월남한 가운데 고당의 어려운 투쟁은 계속되었다. 그에게는 여러 번 월남의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끝까지 거부하며 북한 동포들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 무렵에 조만식 선생에게 늘 말씀을 드렸죠. 선생님, 이 땅보다는 우리가 서울로 가서 그 활동을 하셔야지 여기는 우리가 설 땅이 없지 않습니까? 늘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2천만의 우리
북한 동포를 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갔냐. 나는 여기에서 희생이 돼도 여기에서 있겠다고 해가지고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0월 18일 고단은 공산당원에 의해 순국했다. 1970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 대한민국장이 고단에게 추서되었다. 1991년 11월 5일 부인 전선의 여사가 45년간 간직해온 고단의 두 발이 국립묘지 국가유공자 제2묘역에 안장되었다. 고단 조만식의 뜻을 기리고 그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1976년에 고단 조만식 선생 기념사업회가 설립되었고 1984년에 고단 기념관이 준공되었다. 자라나는 세대에 고단의 정신을 전하기 위해 어린이 대공원에 그의 동상을 세웠다. 또한 고단이 평생 소원한 통일조국을 기원하며 오도산 통일전망대에도 동상을 세웠고 독립기념관에는 고단의 어록비를 세웠다. 나라도 하나, 민족도 하나라는 고단의 한나라 사상을 널리 알리기 위한 한나라 강좌, 고단의 삶과 사상을 다각도로 조명하는 세미나, 학술회의, 출판사업 등을 꾸준히 펼쳐가고 있다. 고단 탄생일을 기념하여 해마다 2월 1일에 경모 모임을 갖다가 순국일이 1950년 10월 18일로 밝혀지자 1993년부터 순국일에 추모 행사를 갖고 있다. 암울한 시대에 쓰러져가는 우리 민족이 다시 일어서는 부활을 꿈꾼 사람, 그 부활의 날을 위해 땀과 눈물로 희망의 씨를 뿌리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피를 흘리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 사람, 고단 조만식. 그는 비폭력 불복종 정신으로 조국의 독립을 부르짖은 조선의 간디였다. 고단 조만식. 그는 모두가 높아지려고 할 때 더 낮은 곳을 향해 갔다. 모두가 살기 위해 떠날 때 끝까지 남아서 자기 자리를 지켰다. 그리고 모두가 쉬운 길을 택할 때 묵묵히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갔다. 고단 조만식이 땀과 눈물, 피를 쏟으며 실천한 나라 사랑과 민족 사랑. 이제 그것을 이어가는 것은 이 땅에 남겨진 우리들의 몫이다. 네, 먼저 고단 기념사업회 우윤근 이사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회사 오늘은 고단 조만식 선생께서 수고하신 지 67기가 되는 날입니다. 아프신 가운데 선생님의 애국의 적에 삼고 숭고한 독립정신을 기르고자 이 자리에 빛내주신 대중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단 선생은 우리 민족의 큰 스승이며 지도자였습니다. 선생은 다양한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서, 민족 발명을 위한 언론서, 그 밖에 체육, 농촌운동, 종교, 청년의 조직을 통한 활동 등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주셨습니다. 1920년 조선물산
장로회를 조직하여 일제 상품을 운영하던 그때 우리 물건을 우리가 만들어서 쓰자며 경제의 자립을 발전시키고 도모하였습니다. 이 운동은 항일의 표정으로 손꼽혔으며 독립운동으로 승화되어 전국적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일본의 식민 통치를 저항하는 비폭력 불복종으로 민족의 지조를 지키시며 신사참배 창시 대명을 거부하는 한편 신앙의 순결을 지키심으로 조선의 간디로 불리웠습니다.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인 마하트 간디의 비견되는 지도자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한국과 함께 고당 선생은 북한 동포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으며 조선 건국 준비 평론위원회를 조직하여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소련군이 북한 진주 후 그들이 요구하는 신탁 통치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선생을 고려 호텔에 연금시켜 그 후 순국하시기 전까지 남과 북의 분단을 막고자 노력했습니다. 지난달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남과 북의 평화를 향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고 있으나 평화체제가 정착되기까지는 국가 안보에 빈틈이 없어야겠고 세계가 주시하는 북한 비핵화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북한 동포를 사랑해서 헌신과 희생의 길을 택하신 고당 선생님의 정신은 오늘의 우리 민족의 가슴마다에 살아있으며 그토록 영원하셨던 자유, 평화, 통일의 꿈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끝으로 오늘 추모 강연을 해주실 김영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님 그리고 순서를 맡으신 모든 분들께 고당 사업회를 통해서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당 조만식 선생 김영사업회 이사장 오영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당과 같은 우리 민족과 역사의 위대한 유산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이 시간 고당을 추모하며 모였습니다. 고당을 추모하고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의 정신, 그의 가치, 그의 신앙 우리가 알고 믿는 대로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당께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 그 젊은 날 신앙을 갖고 난 이후 신앙과 삶이 괴리되지 않았고 믿는 대로 행동하셨고 믿음을 구체화시켜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웃과 형제를 위해서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구체적으로 내가 아는 것, 내가 믿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가치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당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하나 되는데 큰 힘을 얻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지역적으로 갈등 대립하지 않았고 하나로 묶기 위해서 애를 쓰셨던 고당 정신 기억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갈등하고 대립하는 우리 사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남과 북이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당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끝까지 놓지 않았던 북녘 땅에 회복의 날이 오게 하시고 그 땅에서도 고당을 추모하며 그 땅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확인하는 그날도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선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건강한 힘을 갖는 바른 자세를 갖게 하시고 그 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건강한 정신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학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애썼던 고당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 배우고 또 바른 정신을 가르치고
계승시켜서 우리 사회가 건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당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보람이 있게 하시고 고당에 남겨놓은 모든 후손들이 이 땅에서 잘 되어지고 그 아름다운 정신과 그리고 바른 자세들을 이 땅 구석구석 곳곳에서 실천하게 하옵소서. 함께 모인 이 자리에 주님 함께 하시고 여기서 다시 한번 주신 감동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건강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어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서 오진영 서울지방보훈청장님의 추모사가 있겠습니다. 추모사, 자리를 함께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의의 위대한 스승이신 고당 조만식 선생님의 숭고한 행정신을 기리고 남겨주신 고귀한 뜻을 받들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먼저 독립과 통일의 양대 개혁을 위해 평생을 바치신 선생님의 영전에 심심한 존경과 추모의 뜻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처럼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고당 조만식 선생 기념사 앞에 우윤근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권 피탈에서 조국 분단으로 이어지는 우리 근현대사의 세찬 파고를 논문으로 견뎌내신 선생님의 삶을 회고해보면 절로 고개가 숙여질 따름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식민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는 지론으로 산업, 교육, 언론 등 다방면에서 선두자적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특히 신간회를 통해 민족 내부의 분열을 조국 광복을 위한 대승적 통합으로 귀결시키는 선생님께서는 광복 후에도 화합의 행보를 이어나가셨습니다. 비록 독립은 이루었지만 광복의 완성이자 대한민국 건설의 시발점을 분단의 극복이라 굳게 믿으셨던 선생님께서는 생애 마지막을 우리 조국의 재단에 바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미 공산주의가 득세한 평양에서 소련의 탄압과 해유는 물론 월남의 권유도 뿌리친 채 반탁, 반공의 길을 걸어 나가셨습니다. 비록 선생님의 이 행보는 중과부적으로 성사되지는 못했지만 북한 동포들을 공산치하에서 구하고자 했던 민족 지도자로서의 사명감과 자유와 민주에 대한 굳은 신념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공산주의자들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된 대한민국을 건설하고자 했던 선생님의 굳센 기상과 선견지명은 여전히 중요한 사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선생님과 같이 위국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어서 대한민국은 그간의 많은 시련을 극복하고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서 발목상대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최근 한반도에는 남북의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지만 반세기가 넘도록 이어진 갈등과 분열이 일순간 해소될 수는 없다는 사실만큼은 지금으로부터 70여 년 전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예지와 신념이 주는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비운에 빠진 원인은 민족끼리 단결하지 못한 것에 있다며 인하와 단결이야말로 국권을 회복하는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독립했을 경우에도 중요하다는 우리 선생님의 해안이 금과 억지로 다가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다시 한번 천상에 계신 선생님께 추모와 존경의 뜻을 바치며 오늘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광복회 회장님의 추모사가 있겠습니다. 추모사는 광복회 정재진 서울지부장님께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추모사, 국력과 내 고향 동포들이 억압받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나 혼자 좋게 살고 남쪽으로 내려갈 수는 없다. 나는 이곳에 남아서 동포들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 이는 고당 조한식 선생님의 민족애와 동포애가 그대로 묻어나는 용화도 같은 귀한 말씀입니다. 일제 강점기의 눈물 광복 이후까지도 선생님께서는 당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고 자라나신 북녘땅을 떠나지 않으시고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자주 독립과 민족을 위한 숭고한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서거 68주기를 맞이하여 선생님의 독립운동 정신을 되새겨 본받고 기리며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의 예를 올립니다. 선생님께서는 민족의 암흑기였던 대일 항쟁기에 이어 좌우 이념의 대립이 극심하였던 해방건간을 온 몸으로 살다 가신 교육자이자 언론인이요 정치인이자 통일 민족국가를 영원하신 독실한 기독교인이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선생님께서는 대일 항쟁기 내내 일제의 압제에 항거하신 독립운동가도 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1883년 평안도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상업에 종사하셨으며 늦은 나이에 평양 숭실학교에 입학하신 후 일본으로 유학하시어 동경 메이지 대학교 법학부에서 학업을 하신 선각자이셨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의 반열에 오르신 선생님께서는 당시 자수성가의 전형으로서 많은 젊은이들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셨습니다.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 당시 평남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셨고 1923년 선생님께서는 밀립대학 설립운동에 힘을 썼습니다. 좌우가 연합하여 결성된 신가 내에서도 열띤 활동을 벌이셨습니다. 특히 조선일보사 사장으로 시험하시고 언론을 통해 민족을 계몽하고자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평양 YMCA에서도 오랜 기간 동안 활동하시며 항일 독립운동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1945년 광복 이후 평안남도 건국준비위원회를 비롯하여 인민위원회, 조선민주당 등에서 활동하시며 평화로운 조국, 하나된 민족의 모습을 꿈꾸셨던 분이 바로 선생님이셨습니다. 오늘날 선생님에 대해 철저한 반공주의자였다는 평가는 다소 왜곡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해방전국에서 북한 지역에 대한 소련의 신탁 통치를 반대한 반공주의자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사회주의를 맹목적으로 반대하는 인사는 아니셨습니다. 1927년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좌우 대륙을 하나로 묶는 신간회가 결성되도록 선봉에 서셔서 애쓰신 분도 선생님이셨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사회주의 정책에도 호감을 지닌 진보적인 인사가 바로 조만식 선생님이셨습니다. 향후 한반도가 완전히 비핵화되고 활발한 남북교류와 협력을 통해 관계가 좀 더 개선되면 남북한의 합계에서 선생님의 존재는 더욱 커지고 관심도 또한 높아지리라 믿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같은 민족주의 독립운동가들께서 해방전국에서 어떻게 활동하셨는지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을 기독교인 신앙인으로서 민족을 위해 온몸을 아끼지 않으시고 이념을 떠나 고향과 동포를 먼저 생각하시는 진정한 휴머니스트이셨던 선생님이시오. 한반도에서 핵의 위협과 전쟁이 종식되고 남북 간의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열려 선생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평남 강서의 고향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선생님을 기리는 추모제를 자유로이 올리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2018년 8월 18일 광복회장 왕유철 대독. 땅을 알던 사람이라는 고당을 기리는 두 편의 시를 최정현 KBS 성우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김소월 시인과 박남수 시인은 고당 선생님과는 사제지간이셨습니다.
JMS 김소월 평양에서 나신 인격의 그 당신님 JMS 덕없는 나를 미워하시고 제조 있던 나를 사랑하셨다. 오산 계시던 JMS 10년 본 만에 오늘 아침 생각난다. 근년 처음 꿈없이 자고 일어나는 자그만 키와 여인 몸매는 다른 쇠끝 같은 지조가 튀어날 듯 타듯하는 눈동자만이 유난히 빛나셨다. 민족을 위해서는 더도 모르시는 열정의 크고 소박한 풍채, 인자하신 옛날의 그 모양대로. 그러나 술과 계집과 이욕에 헝클어져 15년의 허주한 나를 웬일로 그 당신님 마음속으로 찾으시오. 오늘 아침 아름답다. 큰 사람은 죽는 법 없어. 기억되어 항상 내 가슴 속에 숨어 있어. 미쳐 거치르는 내 양심을 참 재우리. 내가 괴로운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세상을 앓던 사람 박남수. 검은 두루마기는 무릎을 덮은 일이었고 당신의 옷 같은 몸은 비단에 감겨본 일이었다. 한국의 촌부 같지 않은 시나리 굵은 무명으로도 당신은 좋게 자랑을 만들었다. 살눈썹에 서리는 자부러운 뒤에서 당신의 작은 눈은 늘 타고 있었고 옳은 일이면 동강 부러질지언정 구부러져 휘는 일이 없었다. 오늘 누구도 그니의 생사를 아는 게 없다. 머리에 붕대를 감고 세상을 앓던 사람. 그 육신은 사로잡혀 적의 볼모가 되었지만 그니가 우리의 둘레를 떠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슴 마다에 새겨진 그니의 모습은 지워지지 않고 있다. 가져다준 해방의 어려운 터전에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지금 어디서 당신은 은전에 팔려간 형제들을 굽어보시는가? 오늘 누구도 그니의 생사를 아는 이 없다. 철조로 가로질러진 남북 삼천리. 잘리고 흩어진 몸 고달픈 형제들도 많지만 당신은 더 멀리, 당신은 더 고달픈 어디에서 지금도 머리에 붕대를 감고 세상을 앓고 계시리라. 네, 이제는 고당 선생님께서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시면 어떤 인생을 원하고 계셨을까? 또 우리를 위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뜻을 남겨주실까 그런 생각을 함께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후진 사회에 가게 되면 어떤 나라든지 똑같이 겪는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역사의 중간기를 여기라고 보면 아마 이쪽을 이제 후진 사회라고 봐야겠는데 대체 신생 국가들이 또 후진 국가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은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사회가 됩니다. 가진 사람이 못 가진 사람을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이제 그 사회에 가게 되면 힘이 권력이 힘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과정을 밟아왔습니다. 아마 우리 역사에서 비춰보면 해방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다음부터 전두환 정권이 끝날 때까지 그때가 아마 우리 후진 국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온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기간은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기간입니다. 정부가 있긴 있지만은 사실은 정부 뒤에 있는 군대와 경찰이 지배하고 또 조직과 힘을 가진 단체들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그런 사회였습니다. 저는 그 시를 살면서 저 자신도 그런 부끄러운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우리 이승만 박사가 당시 후계자인 이기범 씨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군대를 장악하고 있을 테니까 당신은 경찰을 지고 있으라고. 그러면 우리 자유당 정권은 보존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지도자로서 부끄러운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 모두가 그것을 인정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후진 국가의 모습입니다. 아마 미안합니다만 중국이 지금 그런 상황을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북한이 완전히 아직도 아주 그 후진 국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정일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 지도자들이 평양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김정일 위원장이라고 합니까? 하는 얘기가 당신네들은 5년마다 정권이 바뀌니까 내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고 또 바뀌니까 믿을 수가 없는데 우리는 선군 정치라고 내가 군대를 장악하고 있는 동안은 날 믿으라고 말이죠. 나는 믿을만하고 믿어도 괜찮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다시 말하면 민관이 우리는 후진 국가이기 때문에 군대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모든 정권은 나와 더불어 있는데 당신네는 그렇지 못하지 않냐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회는 정부를 뒷받침하는 것이 항상 군대가 되고요. 군대들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런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긴 세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갑질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건 그 시대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던 시대에 가치관이 그대로 계속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그 사회를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4.19가 그거 하나고요. 또 민주화 투쟁이라고 하는 긴 역사를 겪고와서 그 단계를 바로 이제 끝난 단계가 지금 우리가 사는 단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단계는 세계 많은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는 힘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치국가입니다.
법치사회입니다. 힘 대신에 법이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정상적인 국가체제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거기 오게 되면 군대가 강한 힘을 가졌다고 해서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대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까지는 여기서 끝났지만은 이제는 군대가 정권을 장악한다든지 쿠데타를 일으킨다 하는 것은 다시는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그놈이 과거로 끝났습니다. 일본도 서구사회에서 보면 후진국가였습니다마는 120년 전에 한번 쿠데타가 일어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일본 사람들은 누구도 어린애도 군대가 정권을 장악하게 되리라 하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법치사회로 넘어온 단계인데 우리는 그 단계를 열어둔 대통령이 있다고 하게 되면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는 법치사회입니다. 정부가 뒤에 있어서 정의의 질서를 구현하는 사회가 됩니다. 우리는 별로 생각 없이 봅니다만 이제 텔레비전에 나오는 많은 얘기를 본다든지 뉴스를 본다고 하게 되면 갑질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힘이 지배하는 사회는 이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법이 평등하게 사회를 이끌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이 한 단계를 더 넘어서 선진국가의 단계로 가야겠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몇십 년의 세월이 더 걸릴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이 법치국가의 단계를 또 넘어서서 한 단계 더 올라가야 합니다. 그 사회를 흔히 말하기는 질서사회라고 얘기합니다. 힘이 지배하다가 법이 다스리다가 질서가 움직이는 사회가 되는데 우리는 선진국가를 가리켜서 그런 사회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선진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많이 가는 나라는 캐나다 같은 나라인데요. 캐나다에 가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우리 요새 헌법을 바꾸기 위해서 많이 고생하고 있는데 당신네들이 헌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캐나다 사람들은 대부분 헌법 모릅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헌법 없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 국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헌법이 기초인데 그런 나라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뭐 영국서 하는 거 보면 되지 뭐 문제가 생기면 영국서 하는 거 보면 되지 그거 뭐 특별히 우리는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정치가 중심이 되거나 정부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국민들의 질서가 움직이는 사회입니다. 또 스위스 같은 나라에 가도 그렇습니다. 제가 62년 여름에 처음 스위스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쪽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입니다. 우리 스위스에는 교도소가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아무 죄인도 없을 때에는 비어있다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흰 깃발을 띄운다고 그래요. 근데 작년에는 넉 달 동안 흰 깃발이 올라가 있고 교도소 문을 열어두고 있었다고. 근데 요새는 그게 잘 안 된다고 그래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이탈리아 남쪽에서 올라오는 그 근로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 법을 어기기 때문에 교도소가 비어있지 못한다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우선 한마디로 말하면 질서사회에 가게 되면 사회학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사회학이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부끄러울 정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위치에 지금 우리가 서 있으니까 언젠가는 질서사회로 가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어려운 문제가 왜 생기냐 하면 다시 힘의 사회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우리가 갑질에 대한 반대도 사회적으로 나옵니다만은 정권도 그렇습니다. 법치사회인데 이 법을 힘으로 통제하려고 할 때는 다시 뒤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법을 윤리질서, 도덕질서로 올라가게 되면 선진국가로 갈 수가 있는데 그걸 힘을 가지고서 다시 들어가게 되면 법치국가는
다시 병들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과거의 정부나 지금 우리 정부가 어떤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는가 하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의 질서를 높여가지고서 질서사회로 가려고 하는 방향보다는 아직도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방향이 정부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또 몇십 년 동안 노력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법치국가는 정치의 책임이고 정부의 책임이기 때문에 정부와 정치 지도자들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국민들의 양식과 상식과 양심을 찾아서 질서사회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또 힘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잘못된 사회로 되돌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깊이 반성하지 않으면 우리는 선진국가로 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이 법치사회, 정부가 하고 있는 법치사회에 기본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얘기를 세계 어느 나라나 많이 합니다. 그리스 때부터 지금까지도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얘기를 하는데 정의가 과거로 힘을 바탕으로 하는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되고 이 정의가 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걱정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주변에 돌아와서 우리는 사회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북한이 우리에게 있고 또 우리 주변에는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운동권 학생들도 많이 있고 좌파 정치도 아직은 진보라고 보기보다는 좌파 정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으니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할 때 평등을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는 왜 존재하는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힘을 가지고 정의를 구현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가는 가능성을 많이 가집니다. 우리도 모르는 동안에 그런 과오를 범하기 쉽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 그 노무현 정부를 이끌어가는 정신적 지도 책임을 맡은 교수님이 무슨 세미나에 발표를 한다 해서 갔던 일이 있습니다. 그분이 정책을 발표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교육 정책입니다. 중고등학교 평준화를 전개했다고 앞으로는 국립대학을 평준화해야 한다고 서울대학 같은 데가 있고 지방에 떨어진 공이 떨어지니까 평준화해야 한다고 마지막 가서는 사립대학 평준화까지 가게 되면 우리 교육 목표는 도달할 수 있다. 그런 발표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세계 역사가 가는 방향하고는 거꾸로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내 주변 교수들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가장 가까이 잘 아는 교수 한 사람이 독일에서 학위를 얻고 강의하다가 우리나라에 와서 교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자주 미국에 가서 학회에도 가고 세미나에도 참석하고 그럽니다. 근데 몇 번 미국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더니 나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선생님은 제 생각인데요. 150년 전에는 미국이 독일을 따라올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저히 못 따라갔습니다. 근데 요새 미국에 여러 번 가보는데 가서 느끼는 건 민관이 앞으로 100년 동안 독일은 전 미국 못 따라간다고. 미국이 너무 앞섰기 때문에 독일이 전 못 따라가는 생각이 난다고 말이죠. 근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생각을 나름대로 많이 해보는데 대학 경쟁에서 졌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지성적인 지도자를 탄생시키는 것이 경제입니다. 국가가 가장 빨리 성장하는 건 창조적인 지성을 갖춘 사람을 키우는 건데 그건 대학이 키워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독일 대학은 그걸 못했고 미국 대학이 거기에서 앞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독일에는 사립대학이 없습니다. 모든 게 주립대학이니까 정부에서 주는 예산이 다 비슷합니다. 성장을 못합니다. 미국은 사립대학이 주립대학보다 앞서 있습니다.
대학의 역사가 정부 역사보다도 기니까요. 하버드 대학의 예산 하나 가지면 독일 대학 5전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쟁에서 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민족과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창의적인 지성을 갖춘 사람을 키우는 것으로 경쟁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평준화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일 철저하게 된 나라가 어딘가 하니 북한입니다. 네. 뭐든지 평준화만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평준화를 위해서 정의가 수단이 되게 되면 그 사회는 굳어지게 됩니다. 그다음 하나는 정의란 무엇인가 할 때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관입니다. 정의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이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위한 뒷받침을 해야 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생활단위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정의를 논관이 보다 많은 사람이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언젠가 한번 미국 교수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총기 사건이 저렇게 많은 괴로움을 주고 있는데 그냥 둬두지 말고 통제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왜 통제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가 나보고 하는 말입니다. 통제는 쉽다고 오늘 해도 되고 내일 해도 된다고. 근데 우리 아메리카의 꿈은 총기 사건 때문에 사건이 나고 그러니까 통제하는 게 꿈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총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사건이 안 생기는 꿈을 꾸는 나라가 아메리카. 소유하고 싶은 것을 통제하지 않고 다 소유하더라도 사건이 나지 않는 나라가 아메리카의 꿈이라고 말이죠. 그 아메리카가 얼마나 선의의 경쟁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한쪽은 평등을 위한 것이 수단이 정의라고 보고 한쪽은 자유를 가지게 해주는 것이 정의라고 보는데 우리는 어떤가? 우리 동양 사람들은 어떤가? 저는 우리 고당 선생 정신을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애국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 둘이 우리 고당 선생의 생애를 이루어졌는데 우리 고당 선생의 그 기독교 정신을 우리가 만약에 받아들인다 하게 되면 모든 도덕과 윤리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정의는 무엇인가 그게 문제입니다. 유교나 불교나 기독교가 가진 정의인데 그것은 자유를 위한 것도 아니고요. 평등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인간에 대한 책임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가 그 책임을 지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정신이 저는 대단히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말하면 기독교 정신이라고 하는 어떤 것인가 사랑의 나무를 키우게 되면 공자님은 인이라고 얘기했고 속가님은 자비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사랑의 나무를 키우게 되면 거기에 정의의 열매도 맺을 수 있고 자유의 열매도 맺을 수 있고 평등의 열매도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한 사회가 색다른 두 개의 열매를 가지려고 하게 되면 이것은 서양 사람들은 휴머니즘이라고 합니다마는 인간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 정의는 앞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의는 인간에 대한 책임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책임을 져주는 것이 정의입니다. 정권이 정의를 차지해야 하고 정의보다 소중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사회입니다. 우리 이제 그걸 자꾸 교회 수가 얼마나 되느냐 크리스천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 물어보기 쉬워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어느 나라가 가장 기독교 정신을 가진 나라가 되고 있는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행복하게 사는 선진 국가들은 전부가 기독교 정신을 구체화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정의는 인간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고당 선생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선생께서 오늘 우리와 더불어 계신다고 하게 되면 두 가지를 요청할 것입니다. 첫째는
정의로운 사회에 될 중요한 요소가 명고하는 정직입니다. 진실입니다. 정직과 진실을 잃어버리게 되면 정의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사회에 가만 보게 되면 그 정직과 진실을 찾아가는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쪽으로 가는 생활을 많이 하고 있고 정치계가 그러기 때문에 걱정스럽고요. 선진 국가로 가는 길이 아직도 몇십 년 더 걸려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당 선생과 가장 뜻이 같았던 분은 조금 선배가 되시는 우리 도산 선생입니다. 도산 선생은 우리 민족이 사는 하나의 가치관인데 그것은 우리 적들에도 거짓말은 하지 말자. 진실을 저버리게 되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사회인들보다도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정의의 기반이 되는 정직에 대해서 너무 무책임하게 삽니다. 고당 선생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세계를 가시다가 세상 때는데요. 그분이 바라고 있는 것은 공산주의니까 반대한다. 무슨 마크스주의니까 반대한다. 그게 아닙니다. 공산주의 속에는 반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반대해야 나라가 살 수 있는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 방법을 써도 옳다. 그 철학입니다. 그걸 공산주의가 보이지 않는 한 우리는 공산주의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 방법을 써도 그걸 정의라고 생각하면 그 사회는 존속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 노동조합을 좀 많이 탄압했습니다. 오늘 여기 오다 보니까 광화문에서 또 데모가 있고 그런데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노동조합을 탄압한 것은 지나쳤습니다. 인권의 유린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이 이렇게 탄압했을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미안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젊었을 때는 남로당원이었을 겁니다. 과거의 본걸 우리가 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남로당원이게 되면요, 다 똑같이 공산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명관이 정권을 잡을 때까지는 모든 노동조합은 투쟁하고 파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정권을 잡은 다음에는 파업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건 박정희 대통령이 남로당원이었기 때문에 아닌 겁니다. 저는 이북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압니다. 만약에 그때 노동조합을 누르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과 같이 도졌다고 하면 우리 경제는 이렇게 살지 못했을 겁니다. 경제가 이렇게 올라올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공정신을 가진다 하는 것은 정직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 안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유엔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평화로운 통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데서 오는 뉴스를 보내든지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김정을 너무 믿는 것 같다. 우리는 못 믿는데 너무 많이 믿는 것 같다. 그 생각입니다.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김일성 때부터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우리가 북한을 믿어서 믿을 만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오늘 무슨 얘기해도 또 내일 또 바꾸는 것뿐입니다. 그 소련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공산주의니까 반대한다 그건 아니고요. 정직하지 못한 사회는 반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이 아닌 것은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쪽이 하는 건 옳고 너희들이 하는 건 틀렸다 말이죠. 내가 하니까 정당하고 너희들이 하니까 잘못됐다. 그게 전부 거짓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게 되면 국회에 가든지 정부에 가든지 거짓이 진실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지고서는 가지 못합니다. 고당 선생의 희생이 바로 그런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있었고요. 또 도산 선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정신을 우리에게 남겨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이 질서사회로 가는 것. 누가 이 질서사회로 가게 되면 인간에 대한 책임입니다.
이것은 모든 도덕과 종교가 똑같이 원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 가운데 앞장서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의가 완성되는 것은 사랑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이 사랑이 없는 정의는 완성되는 일이 없습니다. 부부가 앉아서 내가 어디냐 내가 어디냐 싸우면 이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사랑의 질서지 정의의 질서가 아닙니다. 우리 노사투쟁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노사투쟁을 할 때는 이미 오랜 전입니다. 그때는 카르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선언할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170년 전입니다. 지금은 그런 노동조합은 없습니다. 노사가 투쟁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서 좋은 기업을 만들고 그 좋은 기업이 국가에 기여한다고 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투쟁을 위한 투쟁을 하는데요. 그거 가지고서는 선진국가에 가지 못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 잠깐 들으니까 우리 정부가 노동조합과 좀 더 가까워지는 것 같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가까워질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노동조합과 함께 정치해가지고서는 경제가 산 나라가 없습니다. 영국도 그걸 극복했고요. 프랑스 지금 그거 이기려고요. 미국은 오래전에 없었습니다. 노사투쟁이라고 하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합해서 좋은 기업을 만들고 나라에 기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 온 데는 새로운 길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뭐 유명해지겠다, 뭐 업적을 남기겠다, 그건 욕심입니다. 문제는 더 많은 사람한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 인사를 받는 사람들이 가장 역사를 이끄는 사람들입니다. 점점 나이 많도록 살아봅니다만 지금 와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일이든지 내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은 남는 게 없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은 동기와 목적이 거기 있으면 남는 게 없습니다. 도구로 산 건 행복했습니다. 직장도 그렇고요. 사회생활도 도구로 산 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민족과 국가를 걱정하는 마음, 업적이 아닙니다. 민족과 국가를 걱정하는 그 마음은 남습니다. 그 마음이 나라를 키워주고 역사에 희망을 주는 건데 그 많은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고당 선생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평화가 있고 자유가 있고 행복함을 위하는 모든 책임이 나로부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나 자신이 행복하고 인생의 의미를 찾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남길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사랑하는 마음과 애국심입니다. 그 마음은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겠는가 그 마음을 원천적으로 생각해서 온 지금까지 우리가 머물게 된 역사를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선진국가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런 나라를 향해서 새 출발을 할 수 있으면 우리 도당 선생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았고 그것을 위해서 눈감았다고 아마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 책임을 더 긴 세월이 가기 전에 함께 나누어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감동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한자리에 모인 우리 고당의 후손들과 추모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이 나라 위에 그리고 저 북녘 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이것으로 고당 조만식 선생님 순국 68주기 추모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